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입니다. 요즘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바로 ESG인데요.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경영을 뜻하는 ESG. 이제는 선택이 아닌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ESG가 대세라곤 해도 아직 그 본질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는 높지 않은데요. ESG가 정확히 무엇인지, 똑똑한 투자를 위해선 왜 ESG가 필수인지, 한국 최초로 ESG를 도입한 류영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류영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ESG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워낙 ESG 전도사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귀한 시간으로 모셔봤는데, 일단은요, ESG, 일단 언론에서 요새 굉장히 많이 나와서 들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 이게 ESG가 뭔가 정확히는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단 ESG 개념 먼저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 ESG라는 건 이제 영어의 이제 environmental 환경이죠. 그다음에 S는 social 사회, 네. 그다음에 G는 governance 우리는 뭐 지배 구조라고 번역이 됩니다만 그 첫 글자를 따와서 만든 용어입니다. ESG인데요.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은 이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리스크 위험과 기회 요인도 있지만 네. 비재무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비재무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또 약간 모호한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기업의 가치를 재무적 가치, 비재무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재무적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명료하게 만들어준 것이 ESG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예를 들어서 탄소를 많이 발생하면 그것이 또 위험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무리를 일으키면 또 그것이 위험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그걸 잘 활용하게 되면 기업의 reputation, 그러니까 명성이라든가 아니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으니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요즘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주로 많이 일으키는 것이 거버넌스의 문제, 투명성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를 좀 더 잘 관리하는 것이 G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합쳐서 ESG인 거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평가 프레임워크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새 기업들이 이제 단순히 숫자, 재무적인 성과보다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나 이런 비재무적인 평가 요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ESG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ESG 평가 잣대, 우리나라 말에 잣대라고 되고 이제 영어로 말하면 평가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아마 KESG라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또 외국에는 이 ESG를 평가하는 평가 잣대가 약 한 600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ESG가 사실 역사가 거슬러 내려가게 되면 한 45년 되거든요. 꽤 오래됐네요. 예, 45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ESG 평가하는 지표나 잣대들이 많이 등장한 거죠. 그게 한 600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서스틴베스트도 ESG 밸류 평가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17년 전에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기업을 평가하는 거죠. 네. 그 평가한 결과를 저희가 여러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뭐 국민연금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우리나라 주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저희 평가 프레임워크에 입각한 평가 결과를 주로 사용해서 ESG 펀드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평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용사들이 운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기업들은
ESG 경영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무려 17년 전에 이제 ESG를 도입하셨다라고 하는데 ESG 평가 모델도 좀 개발을 하시고 사실 근데 17년 전만 해도 ESG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생소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증권사에서 뭐 애널리스트도 했고 아니면 브로커도 했었습니다. 14년 동안 하다가 2000년도에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네. 그런데 영국에 유학을 가서 영국에서 신문을 사서 봤는데 그 신문에서 제가 ESG라는 단어를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ESG라고 불렀지만 주로 사회 책임 투자, 영어로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라고 불렀어요. 네.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라는 것은 ESG를 고려해서 투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회 책임 투자라는 말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거는 바보 같은 천재라는 뜻이네. 똑똑한 바보라는 뜻인가? 형용모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는 자본시장에서 있으면서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하면 되는 거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사회 책임을 하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지? 어떻게 환경 책임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이거는 형용모순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사서 봤는데 그 책이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부제로 Global Revolution 사회 책임 투자 세계적 혁명이라는 거예요. 제목도 아주 거창하지만 부제가 더 와닿았어요. 네. 세계적 혁명이라네. 그래서 제가 그 책이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러셀 스파크스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을 읽어본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놨죠. 그래서 그 책에 완전히 몰입을 했고 빠졌고 이거를 한국에 가서 소개하면 한국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참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17년 전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이 ESG라는 게 시대적 흐름으로 도래할 거다라고 어느 정도 예견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이게 처음 도입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좀 낯선 개념이고 기업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참 쉽지 않거든요. 예. 어떤 경영 철학으로 이걸 도입해야겠다라고 예. 이제 생각을 하신 건가요? 예, 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회사를 설립한 지는 지금 17년이 됐습니다만 ESG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안 맞아요. 됐으니까 최근이죠. 14년 동안은 뭐 참 굉장히 힘든 기간을 거쳤는데 그때 제가 크게 생각했던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시장이 한국 자본시장이 ESG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라도 이것은 한국에 필요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지금은 수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디맨드는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영국에서 4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영국에 제가 펀드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ESG를 열심히 하는 펀드에서도. 그런데 유럽에서는 2000년도부터 ESG가 점점 메인스트리밍, 즉 주류 투자자들이 ESG를 계속 받아들이는 걸 갖다가 제가 목격한 것이죠. 네. 영국에 있으면서. 또 뉴욕에도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보면은 2000년도 중반 지나면서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ESG가 급속도로 확산이 됐는데 그런 거를 제가 계속 모니터링했고 또 외국도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보면서 선진국에서 이렇게 ESG가 확산되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도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기다리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버텼습니다. 버티신 결과 지금은 그 결과가 나타나서 ESG가 굉장히 화두인데 자 이렇게 ESG 리서치 전문 회사를 최초로 세우시고 그리고 10년 뒤에 드디어 성과를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화하고 이걸 공식화했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건 2010년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했었던 그 펀드가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하는데 태스크포스로 들어갔어요. 저희 팀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영국에서 스튜어시 코드 도입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2010년도부터 제가 한국에서 국민연금부터 ESG를 또 스튜어시 코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외치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ESG와 스튜어시 코드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바퀴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는 2006년도에 ESG를 먼저 도입하고 스튜어시 코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뭐 언론에 기고도 많이 하고 또 국민연금 분들이라든가 복지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왜 스튜어시 코드를 도입해야 되는지.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저 혼자 해서 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국민연금 2018년도에 도입했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저도 도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사실 대한항공에서 이제 스튜어시 코드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조금 잠잠하다라는 분위기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좀 남기는 하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예, 그 예. ESG 평가 체계와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예, 예. 이게 일관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일각에서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평가 체계와 관련돼서는 지금 시중에 지금 몰 이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재작년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만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상관계수가 0.99에 수렴하는데 ESG 평가는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 평가 기관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관계수가 낮은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 비판이었어요. 그런데 비재무적이라는 것은 적인 측면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ESG라는 것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기업의 환경 경영과 기업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련이 없는 E와 G와 S를 묶어 놓느냐. 비재무적이라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E와 S, G를 한꺼번에 묶어 놓는 것은 관련이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는 뭐 적절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가 기관마다 환경이나 이 어떤 탄소 배출이나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인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보는 그런 평가 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면 ESG 평가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이걸 많이 이걸 참고하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거버넌스 아니야. 지배구조지. 네. 지배구조에 훨씬 더 가중치를 많이 부여해야 돼. 그래서 평가 기관마다 가중치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은 외국에 지금 글로벌리 양대 평가 기관이 양대 산맥이 있어요. MSCI라고 지수를 내는 네. MSCI라는 기업과 서스테너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서스테너틱스의 파운더이자 CEO를 역임했던 마이클 잔츠는 환경운동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스테너틱스의 평가 체계에서는 이에 훨씬 더 가중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MSCI는 이제 메인스트림에 있는 평가 기관이다 보니까 G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G에 더 가중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평가 체계 자체, 세팅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다른 평가 체계로 평가를 하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죠. 네. 따라서 상관계수가 전통적인 신용평가처럼 0.99, 0.98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해외도 그런데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환경적인 요인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해외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평가 체계를 도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MSCI의 평가 지표를 가지고 한국의 기업의 ESG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다양성이라는 잣대와 한국에 내재한 한국의 컨텍스트에서의 기업의 다양성의 문제가 본질이 달라요. 그렇죠. 거기는 인종 간의 다양성, 또 인종 간의 형평성 이런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젠더 간의 네. 직장에서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어떤 제너레이션 간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에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또 페어니스에 있어서 공정성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원청과 하청 간, 대중소기업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공정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공정하지 않은 불공정 이런 거래가 많이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죠.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국적 특수성이거든요. 이런 한국적 맥락과 한국적 특수성을 외국에서 디벨롭된 그 평가 모델을 가지고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 ESG 경영 평가를 통해서 투자 활성화를 야기시키는 부분인데 이 ESG 투자 활성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 도움과 발전에 어떤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100%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한 2년에 한 번씩 유럽에 있는 투자자들을 쭉 한번 만나고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2018년도에 갔은 거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그때 제가 쭈리히, 제네바, 런던, 파리에 있는 주로 연기금들, 대학 기금들, 또 국부 펀드들을 갖다가 한 20군데 정도를 만났어요. 만나고 왔는데 이런 연기금이나 국부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장기 펀드예요. 들락달락하는 어떤 그 단기 투기적인 그런 펀드가 아니라 롱텀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런 쪽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10이면 9이 한국의 거버넌스를 신뢰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붙였다. 이건 기업 합병이잖아요. 네. 뗐다. 기업 분할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기업 집단에서 기업을 뗐다 붙였다 몇 번 하면은 컨트롤링 쉐어홀더, 지배주주들의 지분율은 올라가고. 그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제이모직 네. 합병 사건인데 반면에 그만큼 소수주주들은 지분율이 다일루션 되는, 희석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런 시장에 어떻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 펀드 자체는 장기 펀드인데 그런 시장에 우리가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거버넌스의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면 좋은 펀드들이 들어오는 거죠. 롱텀 펀드가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전 세계의 지금 펀드 자금 중에 10불 중 5불은 ESG를 고려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펀드들은 그러니까 50% 정도의 네. 펀드들은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ESG 성과가 저조하면 잘 투자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가 부분이네요. 기업들에게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ESG를 개선하면 이런 전 세계 50% 정도 되는 그런 펀드들이 한국 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우리가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면 장기 펀드가 들어온다, 한국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 자본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G와 관련된 부분, 기업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이번에는요, 그 사단법인 평화의 숲 이사장에 취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소 갑자기 이 부분에서 평화의 숲 이사장 얘기가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다 ESG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먼저 생긴 나무 심는 단체인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들어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네. 저는 사실 산불이 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1년에 약 6.6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약 7억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자꾸 심으면 이 나무가 흡수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사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나무 심는 운동의 중요성을 좀 알리고 또 이런 거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문국현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의 제안을 받고 제가 고심 끝에 맡게 됐습니다. 네, 지금 ESG와 관련해서 탈탄소 이야기, 뭐 글로벌 추세입니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지금 평화의 숲에서 이사장으로 또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나무 심기 운동에 조금 동참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는 저희가요, ESG와 관련돼서 지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인데요. 기업의 지배 구조라는 부분입니다.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특히나 이 ESG 가운데서도 G, 이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 요소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저는 거버넌스라는 걸 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한 센텐스로 기업 지배 구조가 무엇입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네.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어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 이것이 저는 기업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컨대 기업이 뭐 합병을 한다. 또 기업을 분할을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기업의 과연 주인은 누군가? 주주죠, 주주. 주주. 네. 그러면 기업의 주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검토되고 이루어진다면 그건 좋은 거버넌스인 거예요. 답이 여기서 나왔네요. 근데 예. 우리는 주주가 아니라 오너 위주지 않나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30대 우리가 대기업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위 말해 재벌 기업들. 네. 재벌 기업들의 이른바 우리가 오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평균 지분율은 3% 정도가 되질 않아요. 근데 나머지 그러면 97%는 다른 데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중요한 의사결정, 뭐 삼성물산 제이모제 합병이 대표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기업의 주인의 관점이 배제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좋은 거버넌스인 겁니다. 그 메커니즘은 잘못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가 그러고 ESG는 또 조금 다른데요. 이 말씀을 드리자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ESG라는 것은 약간의 이런 것도 있어요. 기업의 주인은 주주냐. 우리는 기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네. 기업의 주인은 주주야. 왜냐하면 주주가 최후 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예를 들어 청산을 하게 됐어요. 쉽게 되면 망했어요. 네. 그러면 밀린 종업원들에 대한 월급 주고 그다음에 협력사들 대금 먼저 지불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주주에게 자녀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게 최우 순위가 주주한테 있기 때문에 주주가 가장 큰 리스크를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주주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본만 가지고 과연 기업이 존립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기업이 주주만 있다고 기업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 또 고객이 없으면은 그 기업이 존속할 수 없죠. 또 지역 사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해관계자들인데 그래서 ESG라는 것은 주주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좀 롱텀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 기업이 종업원도 존중하고 종업원도 해피하고 또 고객이 그 특정한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해피해야 또 반복 구매를 하지 않겠어요? 네. 단골 고객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야 주주도 해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좀 길게 보면 네. 결국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면 종업원 이익은 반대로 가겠네. 종업원 이익을 극대화하면 주주이익은 손해보겠네. 자꾸 이렇게 상충관계로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쇼텀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분명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이해관계자 이익과 주주 이익은 결국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거버넌스 상에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속에 녹여낸다라는 것이 ESG인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셨는데 사실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게 네. 한국 기업의 목적이 뭐고 그리고 예. 과연 주인이 누구일까에 대한 답을 좀 먼저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총평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이런 거버넌스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이런 지금 최근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요. 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의식이 또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속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람을 이기는 제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은 이런 서구식의 영국이나 미국식의 어떤 민주주의와 같은 시민의식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아직은 제가 볼 때 성숙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식 어떤 그런 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 그런 자본주의를 한국에 그냥 갖고 들어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 의식, 제도, 경제적인 발전 단계, 뭐 이런 산업의 어떤 그런 특성 이런 걸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기업의 어떤 목적 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좀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데 네. 최근 들어선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 맞는 기업의 목적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한 논의가 한국에선 깊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진도나기 바빴던 거예요. 그냥 기업은 빨리빨리 만들어서 돈이나 벌고 기업 키우고 종업원들 빨리 고용 늘리고 세금 많이 내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골치 아픈 그런 철학적인 논의를 하지? 이런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논의를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게 바로 이 ESG인데 일단은 G와 관련된 거버넌스 이야기는 이미 뭐 한국 사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E나 S, 환경이나 사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아직도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빨리빨리즘.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라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죠. 네. 우리가 60년대에 전 세계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아주 단기적으로 진짜 훌륭하게 선진국이 들어온 나라예요. 이런 나라들이 사실 손으로 꼽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단기 어떤 그런 그 추격 경제, 단기형 추격 경제로 우리나라가 성장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발전 앞서간 모범 답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악착 같고 근면성실하고 네. 빠르니까 빨리 우리가 캐치업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과정에서 환경 문제라든가 사회적 문제 같은 것들은 약간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빨리 우리가 올라오는 게 그때는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추격 경제는 다 왔어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선도 경제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선도 경제로 가는 데 있어서는 진짜 환경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네. 탄소 문제가 전 세계 120개국 정도가 탄소 중립 넷제로라고 그러죠. 이미 선언했습니다.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 놓은 탄소 중립 기본법을 만든 나라도 한 20여 개국이 돼요. 우리나라도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탄소 문제는 예정된 미래고 이미 창밖에 와 있는 미래예요. 이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런 탄소 배출 문제를 간과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본다면 탄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 문제에서도 요즘에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또래들을 저는 사실 베이비 부모인데 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11대입니다만 요새 MZ세대는 버릇들이 없어. 왜죠? 뭐 일 시키려고 그러면 삼녀 그래요. 삼녀가 뭐냐 그랬더니 일 시키면은 왜요? 제가요? 이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거 다 설명을 해야 일을 하고 네. 그런 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시대적 주도권은 MZ세대로 전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들이 경제의 주역이에요. 그들이 기업에서도 중요한 리더 그룹을 형성하고 소비자에서도 MZ세대들이 이제는 굉장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네. 동학개미들도 MZ가 중심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근로자, 소비자 계층 또 투자자들이 MZ들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경제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MZ는 굉장히 이런 그 환경 측면 또 공정성 불공정한 건 절대 못 참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입사 4년 차 직원이 성과급 배분 문제를 가지고 불공정하다 해서 CEO부터 전 직원한테 이메일을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몇 년 전에 대기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 시대적 변화니까 뭐 사실 받아들여야 그렇죠. 하는 수순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저는 S 문제거든요. S 문제, DEI, diversity, 다양성을 존중하고 equality, 형평성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포용성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로 바뀌어져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능한 탤런트 MZ 세대가 그 기업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E, S, G 이 세 가지 모두가 이제 발맞춰서 함께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뭐 동의하시는 거죠? 뭐 하나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나요?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본시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지금 소수 주주권도 이렇게 맨날 침해를 당하는데 네. 먼저 G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ES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지금 ES 문제가 기업의 경쟁력하고 좌우가 돼요. 아무리 우리가 소수주주권 보호가 잘 되면은 소수주주들이 부당하게 기업의 자기들의 이익을 뺏기는 일은 안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는 사이에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이 돼요. 네. 탄소 문제 대응 못하고 또 환경 오염 사건 잘못 일으키고 사고 크게 연루되면은 기업이 한 방에 훅 갑니다. 네, 요즘에는. 주가도 막 빠져요. 그럼요. 폭스바겐 사건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하고 BP 사건 이런 것들 또 우리나라의 또 뭐 N 유업 사건 이런 것들이 다 S와 관련된 문제고 이런 것들을 잘못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 기업이 망해가는데 그거 파이 나누기 가지고 얘기하고 그것부터 먼저 하고 하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야죠. ESG가 함께 손잡고 이제 동행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키워드이자 이슈인데 사실 이 ESG라는 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자 시대적 정신에 이제는 입각한 상황입니다. ESG의 시대 정신 한마디로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ESG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저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현 세대의 니즈와 수요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의 니즈와 수요를 충족해가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앵커님과 같은 네.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 미칠 영향. 예컨대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지구 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세대들한테는 그것이 재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이라는 것은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에 서로 절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ESG의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키워드가 ESG인 건데 이번엔 저희가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미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요 총탄 없는 저탄소 투자 전쟁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외국 기업 사람들을 좀 만나 보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탄소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강도가 달라요. 그쪽은 탄소 중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기업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절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런데 반면 이것을 잘하면 또 경쟁사보다 내가 앞서서 이걸 잘하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르노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르노는 원래 한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폭스바겐이나 또 도요타라든가 이런 자동차에 비해서 좀 밀렸죠. 시장 어떤 마켓 쉐어라든가 시장 지위가 조금 약간 좀 격화됐는데 르노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그쪽은 완전히 이 기후변화 문제 또 저탄소 전략을 폭스바겐과 도요타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기회로 이걸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2025년도까지 전기 자동차를 갖다가
65% 생산하겠다. 그 다음에 2050년대는 100%다 전기자동차로 자기들은 간다. 그래서 자기들은 탄소 발자국에 있어서 탄소 발자국이라는 건 뭐냐면 제품의 원료 단계부터 최종 폐기 단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 탄소 발자국에 있어서 넷제로를 구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르노에 납품하는 국내 제가 소재회사 대표를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얼마나 깐깐하게 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르노는 탄소 발자국의 90%를 차지하는 6대 소재 부품이 있답니다. 그 첫 번째가 강철, 알루미늄, 폴리머, 전자제품, 타이어 및 유리 이런 것들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납품받을 때는 그 납품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 탄소 저감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미 뭐 탄소세 도입과 관련된 움직임이 이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하는 이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개선과 방향 전략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이에요. 글로벌 기업과 거래하는 그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걸 피부로 느끼거든요. 네. 제가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그 네덜란드에 있는 그 고객사로부터 레터가 왔답니다. 탄소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얼마만큼 앞으로 지금 현재 대비 감축하지 않으면 우리하고 죄송하지만 거래하기가 힘들겠습니다. 네. 시간을 3년 드릴 테니까 3년 동안 준비하세요. 라는 쉽지 않은 레터를 시간이에요. 받았대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국내 기업들이 이 탄소 문제가 강 건너 물이 아니라 발등의 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탄소를 저감하는 것은 뭐 섹터 바이 섹터마다 다르겠지만 단기간에 이걸 갖다 감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2030년이면 앞으로 한 7년 남았지 않습니까? 7년. 그 다음에 우리가 넷제로는 2050년이니까 앞으로 27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단은 2030년까지의 그 로드맵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만약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뭐 10,000톤을 배출한다면 2030년도까지는 몇 프로를 갖다가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 같은 것 같아 해서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저는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찌 보면 매출을 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캐펙스와 오펙스가 투입됨으로 인해서 ROE가 조금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주주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수익률을 조금 수익성을 좀 손해볼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이거는 투자입니다. 네. 라고 설득을 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준비하기에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요.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정부가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과정에서는 적자는 자본 비용과 운영 비용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세제 지원이라든가 어떤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R&D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리뉴어블 에너지 발전 비중이 사실 OECD 국가 중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도에 좀 안타까운 것은 10차 에너지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 리뉴어블 에너지 그 발전 비중을 더 줄였어요. 그래서 30%에서 2030년까지 21%로 줄인 것 같은데 9%포인트 정도 더 줄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거는 저는 좀 역행하는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보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 지원이 뭐 세제 혜택이라거나 여러 가지 기업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정부의 움직임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년 넘게 주식시장에 또 오래 계시기도 하셨는데, 2020년이 동학개미 운동이 발발된 해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됐는데, 이 때문인지 개인 투자자를 노리는 사기 수법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SG증권발 후폭풍도 지금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지켰으면 하는 투자의 본질이나 투자의 철학이 좀 있을까요? 예. 최근에 그 유튜브 같은 것 방송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지금 현혹하는 어떤 그런 방송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란 어제의 예측이 오늘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내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다. 어려운데요. 예, 이거를 저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애널리스트도 어제 예측한 게 그대로 오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잘 안 맞잖아요. 근데 또 안 맞는 이유를 내일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단은 시대 정신을 잘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의 시대 정신이 뭔가? 어느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요즘의 시대 정신이 뭐냐면 저는 탄소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탄소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 정신이죠. 그러면 최근에 그 전에 몇 년 전에 테슬라가 이렇게 움직였던 것들, 네. 또 최근에 그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배터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시대 정신에 맞는 주식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본시장은 미래의 최고의 핑크빛 시나리오로 선제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앞당겨서 좋은 식으로만 자꾸 거기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 발생하잖아요. 항상 자본시장에는 버블과 역버블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종목 중에서 마켓쉐어에서 1등 기업만 사십시오. 1등 기업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1등 기업을 안 사고 1등 기업이 먼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건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 2등 주식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1등 기업의 기준이 뭔가요? 1등 기업이라는 것은 그 분야, 그 특정한 분야에서 마켓쉐어라든가 시장 점유율이 높다거나 기술 선도력이라든가 또 재무 어떤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제일 뛰어난 기업이 있죠. 네. 그런 게 1등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을 사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한번 복귀해 봅시다. 우리가 네. 코로나가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시장이 한 1년 반 정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한참 좋을 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이게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하고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메인스트리트는 안 좋은데 월스트리트만 자꾸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금을 엄청나게 풀었으니까. 네. 자산시장 자체가 다 올라간 거죠. 그랬는데 항상 시장이 피크를 칠 때 보면은 좋은 뉴스만 많이들 돌아다녀요. 거꾸로 시장이 또 굉장히 안 좋을 때 보면은 좋은 뉴스는 다 들어가고 부정적인 것, 그다음에 염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꾸로 가야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부정적인 뉴스를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혹시 안 좋은 게 없나? 거꾸로.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혹시 좋은 뉴스가 없나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럼 요즘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에 집중해야 되나요? 요즘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인플레이션, 결국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잡혀야 결국은 재정을 갖다가 긴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좀 봐야 되겠죠. 네. 고용률 같은 것도 좀 봐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역 적자 또 무역 적자도 무역 적자가 사실 우리가 지금 3월 달까지 거의 30조
원 정도 지금 무역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반도체 부분이 심각하죠. 예, 반도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지금 좋은 뉴스를 갖다 계속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바닥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반도체 네. 업황 같은 것들은 이제 어느 시점에 턴어라운드 할 걸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봐야 되고. 근데 자꾸 이제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자꾸 안 좋은 뉴스에 더 반응하게 돼요. 네. 거기에 더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사람 심리가 참 그래요. 사람 심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투자를 하신다고 보면은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해도 5종목 이상 투자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기업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정말 대주주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정도까지 알 수 있지 않으면 네.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화 한 통화 받고 친구들이 야 이거 한번 해봐 좋을 거야. 그걸 가지고 그 피 같은 돈을 갖다가 그냥 쉽게 너무 투자하는 네. 거예요. 근데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귀동량으로 해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정말 잘하는 기업을 네. 그러려면은 많이 투자하면은 잘 스터디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개인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5종목 이상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뭐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덤까지 가져갈 주식을 골라라. 내가 주식을 산 다음에 월스트리트 미국 자본시장이 증권시장이 문을 닫아도 10년 동안 문을 닫아도 전혀 걱정하지 않을 주식을 골라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정말 심층 분석한 후에는 진짜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라는 거는 저는 최소한 10년. 네, 최소한 10년 할 생각을 하자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한때는 벌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한때 번 것 때문에 계속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그 이상 토해내는 것이 주식시장이에요. 자비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지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펀드 잘 골라서 펀드에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자비가 없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일단 시대적 정신을 좀 읽자. 탈탄소 이야기 조금 해주셨고요. 5가지 이상의 종목에는 관심을 두지 말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요. 올해 개인적으로 대표님께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소망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ESG 전도사라기보다는 저는 지속 가능 경제의 전도사라는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경제는 지난 60여 년 동안 선진국이 뭐 한 200여 년에 걸쳐서 이뤘던 것을 우리는 한 60년 만에 이뤄낸 거예요.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진국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에 왔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선도 경제를 해나가야 돼요. 일본이 1990년도에 일본이 선진국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을 능가할 거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견제를 당한 거죠. 소위 그러면서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로 엔고가 일어나면서 일본 경제가 침몰해서 잃어버린 30년이었죠. 우리나라도 저는 30년 전에 일본처럼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추격 경제까지만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빨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선도 경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추격 경제는 이제 여기까지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도 경제로 가야 됩니다. 선도 경제를 하려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혁신을 이뤄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럼 우리 스스로 뭔가 지적 자산이라든가 이노베이션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저탄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뭔가 솔루션을 갖다가 우리 사회 내부에서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속 가능한 경제인 겁니다. 그래서 좀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그 경제 또 우리나라 사회가 서바이버빌리티 생존 가능성 경제에서 또 탄소 중심 경제에서 지속 가능성 경제, 탄소 중립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참 대한민국 단기간에 비약적이고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이뤘는데요. 이제는 선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ESG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관심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속가능 경영의 선두주자이자 또 ESG의
주창하시면서 아버지로 불리시는 위영재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네, 김혜영의 센토크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